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늙은 학구의 기이한 처방 등 4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구리개에 한 약방이 있었어요. 하루는 다 떨어진 옷에 집신을 신어 흡사 향원인 듯한 늙은 학구가 갑자기 들어와 방구석에 앉았지요. 여기서 학구라 함은 학문에만 열중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지요. 주인이 괴상히 여기고 물었어요.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학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손을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지금 몹시 기다리고 있다오. 그런데 당신 약방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어 마음이 매우 불안하오. 그러자 주인이 말했지요. 아이, 불안할 게 뭐가 있소? 밥때가 되자 주인이 밥을 먹자고 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학구는 주머니의 돈으로 가게에서 밥을 사 먹고 다시 돌아와 전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 기다린다는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지요. 주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한 서인이 와서 말했어요. 제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제발 좋은 약을 조제하여 위급한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주인이 말했어요. 네가 무식하여 매번 약 파는 사람이 의술에도 능통하다 착각하고 이렇게 와서 요구하지만 나는 의원이 아니야. 어찌 증상에 맞춰 약을 쓸 수 있겠나. 의원에 찾아가서 약방문을 지으면 조제해 주겠다. 그러자 서인이 간곡하게 말했지요. 본래 의원 계신 곳을 모르니 제발 한 번만 약을 지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학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곽향정기산 세첩을 먹으면 즉시 나을 것이라. 아이고야,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그건 비울증을 해소하는 거라. 산증에 그걸 쓴다는 것은 수채다 얼음을 섞는 것과 같으니 당신은 입에 붙은 말을 그냥 내뱉고 있구려. 그러나 학구는 자기가 한 말을 고집했어요. 아니요. 곽향정기산 세첩을 먹으면 나을 것이요. 그러자 서인이 말했습니다. 일이 급합니다요. 그 약이라도 제발 제조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값을 묻고 돈을 던져주었어요. 주인은 부득이 저울을 달아 조제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서인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이, 저는 아무개의 이웃에 사는데 아무개의 처가 출산을 하다가 기절했을 때 이곳에서 좋은 약을 얻어 다행히도 소생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용한 의원이 계시겠지요? 아이,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3살인데 천연두를 알아 지금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여기서 좋은 약을 구하면 소생시킬 수 있겠지요? 아, 제발 용한 약으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학구가 말했어요. 역시 곽향정기산 세첩을 들게 하시오. 그러자 주인이 말했죠. 어허, 서인배들은 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므로
서인 중에서 건장한 자에게는 혹 이약이 효험이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강보에 쌓인 아이에게 이 약을 먹이는 것은 정말 부당하오. 더욱이 병의 증세가 천양지차하니요. 하지만 서인이 고집하고 또 간청하니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지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서인이 와서 과연 그 자리에서 효험을 얻었다 했지요. 이로부터 풍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섰어요. 학구는 곽향정기산으로 처방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 효과는 북과 북채가 호응하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몇 달 동안 학구는 떠나지 않았고 기다리는 손님 역시 오지 않았지요. 하루는 한 재상의 아들이 튼실한 나귀를 타고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마루에서 내려가 영접하였지요. 물 뿌리고 청소하느라 온 집안이 분주했지만 학구만은 혼자 나무 괴짝 위에 앉아 털끝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상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친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오래가오. 벌써 몇 달이나 되었는데 백약이 무효라. 원기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어제 영남의 한 유의를 맞이해 약을 조제하게 했는데 그는 해묵은 뿌리와 썩은 풀로는 힘을 얻기 어렵다 했소. 그러고는 직접 약방에 가서 새로 채취한 약재를 골라 법에 맞게 묘하게 제조한다면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했소. 그래서 이렇게 방문한 것이니 주인장은 좋은 품질의 약재를 극진히 잘 가려서 처방에 따라 약을 지어주기 바라오. 그러고는 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저 괴짝 위에 앉아있는 자는 누구요? 그러자 주인은 요즘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라며 그때까지 썼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옷깃을 바르게 하고 학구 앞으로 가서 부친의 증상을 설명해주고 좋은 처방을 청했습니다. 학구는 얼굴을 고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지요. 곽향정기산이 제일 좋소. 재상의 아들은 몰래 비웃으며 일어나 원래 받아왔던 처방문대로 지은 약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종들에게 그 약을 다리게 하여 부친에게 갔지요. 이야기가 학구의 일에 미치자 아들은 일소에 붙여버렸습니다. 재상이 아들에게 말했지요. 곽향정기산이 빚이 조제법에는 맞지 않는다 해도 한번 복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아들과 문인 종들이 교대로 들어와 말했어요. 몹시 지친 상태이신데 어찌 소모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복용하신단 말입니까? 절대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처방에 따라 지은 약을 달여올리자 재상이 말했습니다. 먹은 게 내려가지 않는구나. 잠시 침실에 두거라. 밤이 되자 재상은 그 약을 몰래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중 드는 사람에게 곽향정기산 세 첩을 큰 녹우솥에 함께 넣어 다리게 하고는 다시 3번에 나누어 복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정신이 맑고 기운이 솟아났지요. 병의 뿌리가 이미 뽑힌 듯 하였습니다. 아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자 재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숙질이 이미 내 몸에서 다 떨어졌다. 아들이 말했지요.
그 의원은 정말 화타나 편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재상이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의원이 아니야. 어느 곳 사람인 줄은 모르지만 약사에 있던 그 학구야말로 정말 신의라 하겠다. 그러면서 재상은 약탕을 벌인 일이며 곽향정기산을 다려서 먹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지요. 몇 달 동안 깊어진 내 병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끗이 낫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가 막대하다. 네가 직접 가서 맞이해 오도록 하라. 그 아들이 명을 받들고 가서 학구에게 감사의 뜻을 지극히 보이고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학구는 옷을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지요. 허허, 내가 성문 안으로 잘못 들어와 이런 더러운 말을 듣게 되었도다. 내 어찌 장막 속 빈객이 되겠는가? 하며 마침내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무안해하며 돌아가 그 일을 고했지요. 재상은 그가 시속을 벗어난 굳센 선비라며 더욱더 감탄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점점 위독해졌어요. 이름난 의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온 조정이 당황하고 초조하였지요. 그 재상은 이때 약원 제조를 맡고 있었는데 때마침 학구의 일에 감동했던 터라 진맥을 하러 들어가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 약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로운 건 없나이다. 그리고는 곧 약을 다려 임금께 바치라 명했지요. 그러자 임금이 다음 날 다 나았습니다. 임금이 매우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겨 학구를 찾아가 보라 하였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후에 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인일 것이다. 대개 의서에서는 연운이 순환한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는 온갖 병이 다 다르지만 그 뿌리는 연운이 부리는 것이다. 진실로 그 연운을 알아 그에 맞는 약재를 투여하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두루 효험을 볼 수 있는 법이다. 근세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이 이치를 전혀 모르는 고로 병에 따라 약을 쓸 뿐이니 말초만 고치고 근본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맹랑하게 사람을 죽여왔도다. 그 학구는 임금에게 병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고 이 조제가 아니면 구하기 어렵기에 그러한 이들의 가탁해 임금에게 자연스럽게 도달하게끔 한 것이다. 산이 아버지는 멍석에 말려 매를 맞은 뒤 집으로 돌아와 사흘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온 날이었지요. 꼭 지금 싸야 돼? 금방 올게. 10가지만 세고 있어. 먹은 것도 없는데 아랫배가 요동을 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지려는 똥을 참느라 산이는 양 다리를 베베 꼬았지요. 이불 밖으로 빼곡 나와 있는 강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막 달려와야 해. 10가지 세고도 안 오면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강희는 오물거리던 입을 다물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강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오빠야, 뒷간 다 갔어? 오빠, 이제 나온다. 나온다고. 강희에게 대답하느라 산이는 뒷간에 앉아서도 아랫배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지요. 끙 하고 밀어내려 할 때마다 강희가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멀었어? 오빠. 강희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산이는 아랫배에 힘을 더 꽉 주었습니다. 강희 목소리가 다급해질수록 아랫배가 더 묵직해졌죠. 끙.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느라 아랫입술을 꽉 깨물대었어요. 바깥에서 몇몇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저쪽이다. 잠깐, 누가 안에서 나오는데? 계집애잖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던데 그 딸인가 보군. 자네가 데려와. 산이는 마지막 덩이를 물컹 쏟아내고 숨을 멈추었어요. 아버지를 때려 죽인 김대감네 하인들이 분명했습니다. 뒷간 문틈으로 내다보니 등을 보이고 있는 사내들이 산이 집을 향해 휘휘 불을 던지고 있었지요. 아들은? 아이 놔둬. 대감님이 애들 잡아오라는 소리는 없었잖아. 딸만 데려가자. 산이는 바지춤을 올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뒷간문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산이 눈앞에서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산인의 집이 벌건 불 속에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희가 끌려 나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산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강희는 끌려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면서도 오빠만은 끝내 부르지 않았어요. 희끗 뒷간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산이는 목소리가 튀어나올까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억지로 울음을 우겨 넣는 산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강희 생각에 눈물을 훔치던 산이는 울타리 너머에서 주막을 살피고 있었죠. 아재와 박노인은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주거니 받거니 벌써 몇 잔째였습니다. 산이가 조심조심 쌀이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들키지 않으려 살금살금 납작 엎어져 걸어갔지요. 너는 또 뭔 일이야? 주모가 기어가고 있는 산이를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참. 산이가 얼른 손막대를 세웠지만 아이고야, 이미 늦었습니다. 아재가 매서운 눈빛으로 산이를 노려보고 있었죠. 피묵을 정리해두라 하지 않았느냐? 장부에 다 적어두라고까지 했는데. 아재가 사발을 상에 탁하니 내려놓았어요. 거친 몸짓에 술잔 밖으로 술이 튕겨져 나왔죠. 사실 산이는 어젯밤 크게 혼이 났습니다. 차일피 장부 정리를 미루다 아재에게 들킨 것이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산이는 아재의 시선을 외면하고 얼른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이 산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죠.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게야? 아재가 산이에게 면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곤방대로 개다리 소반에
탁탁 쳤지요. 아재에게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는 것이었어요. 여기 김치 좀 더 갖다 주시게. 노인이 추모를 부르며 산이에게 눈을 끔뻑였습니다. 아재 핀잔이 길어지기 전에 얼른 사라지라고 길을 터주려는 것이었죠. 산이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내뺐습니다. 아재가 부싯돌을 쳐 노인의 곰방대에 불을 붙였어요. 저 나이에 좀이 쑤셔 방구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겠나. 하하하. 하긴 그럴 나이지요. 산이가 올해 몇 살인가? 13입니다. 영희가 11이니. 부엌 문에 닫자 두 사람 목소리가 사그라졌어요. 영희는 그릇 닦는데 정신이 팔려 산이가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이미 잘 닦여진 그릇들은 차곡차곡 살강에 쟁여져 있었지요. 살강이 좁네? 저쪽 벽에 살강 하나 더 만들어주랴? 그런데 영희는 본 척만 쳐 그릇만 계속 닦아대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러다 그릇 닳겠네. 영희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 산이는 뻘쭘했지요. 그래서 민망한 마음에 물끄러미 영희의 뒤통수만 내려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문을 향해 몇 걸음 걸었지요. 그때 등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 할 짓이 없어? 산이가 휙 다시 돌아섰어요. 영희 얼굴에 비웃음이 그득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랑 닮은 동생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산이의 말에 영희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산이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턱 밑에 점이 강희와 똑같지만 않았어도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릇을 닦는 척 산이를 희끗거렸죠. 영희는 사실 주모에게 산이의 사정을 들어 대강 알고 있었어요. 산이도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고 했지요. 거지로 떠돌다 용케 이 마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부모는 쭉정이가 반이나 섞인 황공미를 빌렸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빌린 황공미를 다 갚았는데도 관리들은 갚지 않았다는 문서를 내밀었지요. 문서에는 빌린 황공미에 이자가 더해져 빌린 것에 4배가 넘는 양이 적혀 있었어요. 영희 아버지는 더 이상 못 갚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1년 내내 버르적거려도 공출이니 황곡이니 다 바치고 나면 먹고 죽을 양식도 없다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관리들은 영희 아버지 어머니더러 동학군이라고 했습니다. 동학군이니 나라 빚을 지고도 이리 뻔뻔한 것이라고 아버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한 동네 사는 아짐이 영희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영희도 분명 제 부모처럼 맞아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맞아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 대신 끌려가 관비가 되든가 산후비로 팔려갔을 것이지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냐? 아재 손에 영희 손을 쥐어주며 아짐이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죽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말했지요. 영희는 지금도 아짐의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뭐라고? 동생이 있어서 뭘 어쩐다고? 영희는 산이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널 보면 동생 생각이 난다고. 아이쿠야, 산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놓고 보니 오히려 당혹스러워졌죠. 푹 고개를 떨어뜨리는 산이를 영희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 동생을 찾아올 거다. 그래서 같이 너 바보지? 아이쿠야, 영희가 산이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니까짓게 돈을 모은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고는 피시 비웃음을 날렸죠. 하지만 영희의 내심은 산이의 동생이 부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를 찾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영희의 본심이었지요. 그릇을 닦는 영희의 손에 박박 힘이 더 들어갔어요. 야, 그런데 너 왜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조그만 게? 영희의 핀잔에 부하가 치민 산이가 한 발짝 다가서며 불퉁스럽게 말을 내뱉었어요. 내 마음이다. 듣기 싫음 처음부터 말을 걸지 말든가. 영희는 산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함지박에 그릇을 담았어요. 꽤 무거워 보이는 함지박을 들어올리며 영희가 휘청 몸을 비틀었지요. 산이는 저도 모르게 영희의 손에 들린 함지박을 얼른 빼앗아 들었어요. 놔! 영희는 함지박을 다시 자기 가슴께로 끌어당겼습니다. 깨진다. 깨지든 말든 뭔 상관이래?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중에 아이고야, 함지박이 공중으로 붕 떠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났지요. 엄마야, 영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난리여? 아이고야, 주모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죠. 살강 정리 좀 하랬더니 이게 뭔 소리여? 영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괜한 짓을 했단 생각에 산이는 마음이 죄어들었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난감했습니다. 산이에겐 그릇값을 치를 돈이 없었지요. 나무로 갚아도 한두 지게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저벅저벅 주모의 걸음 소리가 저승사자 다가오는 소리처럼 무섭게 들려왔지요. 요것이 그릇만 깨졌단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 주모가 부엌으로 한 발을 들이민 순간 산이가 다다닥 달려나갔어요. 하마터면 주모와 부딪힐 뻔했지요. 아이고, 이거 뭐야? 하는 짓거리마다 그냥 비켜! 그리 앉아있으면 깨진 그릇이 붙는데? 주모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산이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산이 등 뒤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는 소리, 주모의 성난 소리가 계속 섞여 들려왔지요. 부엌 밖으로 빠져나와 힐끗 곁눈질을 해보니 아재와 박노인은 여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이 혼사는 그날로 확실히 정하신 게지요?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큰일을 앞뒀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산이를 발견했어요. 산이 너 이놈! 아재가 불이 나게 걸어가고 있는 산이 등에 호통을 쳐댔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벌써 쌀인문을 벗어나고 있었지요.
너 바보지? 방금 전 영희의 핀잔이 떠올랐어요. 영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야, 조심해야 한다냐? 주먹 돌담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였죠. 고개를 숙이고 걷느라 맞은편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재수없게. 남자가 부딪힌 어깨를 타이타이 털며 험악한 말을 내뱉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산이가 고개를 조아리자 남자는 산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산이는 그대로 돌담에 부딪혔지요. 튀어나와 있는 돌멩이가 산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산이가 몸을 추스르고 앞을 바라보았을 때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힐끗 보니 남자가 주막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뒷모습만큼이나 목소리도 익숙했지요. 아하, 돌멩이에 찔린 옆구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우 추워. 곧 봄이라지만 군부를 떼지 않으면 방은 아침 저녁으로 냉골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산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빗자루부터 챙겼습니다. 쌀이 문밖까지 다 쓸고 나니 몸이 후끈거렸지요. 산아, 산아. 아, 네. 이거 홍문관 나으리께 전해드려라. 마루에 서 있는 아재의 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산이는 바지춤에 손을 닿고 책을 건네받았습니다. 세 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라. 홍문관 정나리는 사실 홍문관 교리도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정나리의 할아버지가 홍문관에서 일했다고 하지요. 나리 아버지도 홍문관 부교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나리를 홍문관 나리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한양에 살던 나으리는 고향에 내려온 뒤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많이 읽었다고 소문이 난 나으리에게 행세 꽤나 한다는 집에서 너도 나도 자기 집 아이를 맡겼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다 시절 좋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요새는 남의 책을 베껴 적어주는 필사일이 나으리의 유일한 호구지책이었어요. 홍나으리가 안 계시면 그냥 가지고 와라. 기다렸다 나으리에게 직접 전해드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오란 말이다. 알겠느냐? 아재는 책을 그냥 두고 오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재가 책을 맡기면 나으리는 필사를 했지요. 나으리가 필사를 하면 아재는 다시 그 책들을 여기저기 내다 팔았어요. 심청정 같은 어문으로 된 이야기책이 대부분이었지요. 팔자 좋은 양반집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책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죠. 산이는 급하게 옆구리에 책을 꼈습니다. 오전에 해야 할 일이 이것 말고도 산더미였지요. 두 손으로 꼭 쥐고 가거라. 손떼타면 안 되니 열어볼 생각은 하지 말고. 알겠느냐? 대문을 넘어서는 산이 뒤통수에 대고 아재가 또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아재는 책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잔소리를 했지요. 중간에 어디 들르지도 말고 한눈 팔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산이는 공연히 부하가 치밀었어요. 치, 이깟 책이 뭐라고? 골목 끝에서 한 무더기 바람이
휘잉 하고 몰려왔지요. 산이는 비어있는 손으로 옷깃을 단단히 여몄어요. 저 앞에 주막이 보였습니다. 산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영희가 튀어나올까 겁이 났기 때문이지요. 깨진 그릇도 생각이 나고 영희 얼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모의 악다구니까지 생각이 났지요. 산이는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땅바닥만 보고 부지런히 걸었어요. 아이, 왜 밥을 안 팔아? 외지 사람이라고 괄시하는 거야, 뭐야? 그런데 주막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안에서 악다구니가 들려왔죠. 아이, 불도 안 지폈는데 뭔 밥이야, 뭔 밥? 산이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담 너머로 주모가 내다 보였죠. 주모는 양팔을 걷어붙이고 앞에 있는 남자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어요. 아니, 왜 손님을 안 받느냐고 말이야. 안에 무슨 보물이라도 감추고 있는 모양이지? 산이가 깨끗 말을 하고 안을 요렇게 들여다보았어요. 주모가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오니 금방 나온 주모 손에 물바가지가 들려있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거 여기가 어디라고 와이프 짓을 하고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여 가지 못해? 주모 악다구니의 물바가지가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내를 향해 물을 끼얹을 기세였죠. 내가 누군 줄 알고 푸대접을 하는 게야. 나중에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때는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알았어? 사내가 질겅질겅 풀을 씹듯 말을 씹었어요. 그러고는 휙하니 뒤돌아섰죠. 바로 그 순간 삐걱하고 부엌문이 열리더니 영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쌀인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내의 등을 영희가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아이고야, 그만 산이와 눈이 딱하니 마주쳐버렸습니다. 산이는 냅다 달려버렸어요. 너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달리는 내내 영희의 목소리가 산이 등허리에 오랏줄 마냥 매달려 따라왔습니다. 어느새 나를댁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숨을 토해내느라 산이의 허리가 절로 꼬부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등 돌리고 있는 바람에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릇 깨뜨린 날 주막 모퉁이에서 마주쳤던 산의 그 목소리였지요. 어딘지 모르게 불량스럽던 목소리. 갑자기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이의 팔에 소름이 끼쳤지요. 거기서 여기가 얼마나 먼데 이렇게 불쑥 나타날 리가 없잖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산이는 마구 고개를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냈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나으리댁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냄새가 폴폴 풍겼습니다.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는 죄에 깨져 있고 지붕 위에 잇대어 놓은 석가래도 무너져 내릴 듯 낡았지요. 거기다가 마당엔 풀이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는 무늬를 새겨 넣은 것처럼 떼자국이 얼룩덜룩했지요. 산이가 힘을 주어 밀자 대문이 삐걱하고 고대인 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문 턱을 넘어서 그때였지요. 툭! 옆구리에 끼고 있던 책에서 묵직한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 번 접고 또 접은 종이었지요. 뭐지? 종이를 펼쳐보자
죄의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오라, 옆구리에 끼지 말고 들고 가라고 했던 이유가 절대 책을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던 아재의 말이 생각났어요. 얼른 종이를 접어 다시 책에 끼워 넣었습니다. 뭔지 몰라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쓰인 종이 같았지요. 나으리 계십니까? 오라, 어디 외출이라도 가신 걸까? 집안은 괴괴하니 적막감이 돌았어요. 건너방에서 기쌈을 하는 마님 기척도 들리지 않았지요. 꼭 직접 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재 당부가 아니더라도 책 사이에 있는 종이 때문에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 기다릴 작정을 하고 대청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마당 귀퉁이에 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볕 사이에 아지랑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자울자울 잠이 쏟아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놈! 천둥 같은 소리에 번쩍 눈을 뜨자 나으리가 호미를 들고 마당에 서 있었어요. 도둑괭이가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산이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지만 양반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집 대청마루에 허락도 없이 앉아 졸고 있으니 몽둥이질을 당해도 마땅했지요. 산이가 얼른 고개를 조아렸어요. 저희 어르신이 직접 이것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으리를 기다리다가 그만. 산이는 떨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지요. 손에 들린 책이 산이의 마음인 양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으리가 마당에 호미를 내던지더니 산이의 손에서 책을 빼앗듯 낚아채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종이를 꺼내 들더니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나으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산이도 나으리 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치를 보니 대청마루에서 졸아버린 죄를 묻지 않을 것 같았지요.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길에 별일은 없었느냐? 이렇다 하의 대답도 없이 오히려 질문을 던진 나으리가 담벼락을 바라보았어요. 산이도 나으리 시선을 따라 담벼락을 훑었지요. 산이는 종이가 간단한 서신 나부랑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산이는 괜히 난처해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앞을 바라봤지요. 아이쿠야, 그러다 그만 나으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른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호미가 눈에 띄었지요. 호미는 어디다 둘까요? 냉큼 호미를 집어들고 산이가 물었어요. 그 사이 대청마루에 올라선 나으리가 산이를 지그시 내려다 보았지요. 아 참, 삼나무를 심으려 하는데 혹시 심어본 적 있느냐? 나으리 역시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삼나물이요? 아직 이른데? 그래도 뭐 볕이 좋으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심었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삼나물은 먹을 것이 바닥난 여름에 요긴 했지요.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3월엔 누구나 삼나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인의 텃밭에도 한여름 내내 삼나물이 가득했지요. 나으리가 농사를 지으시려고요? 요즘은 양반들도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산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자 나으리도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아이 뭐 그러면 나이더러 굶어 죽으란 말이냐? 산이는 자기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투정을 부리듯 따져묻는 나으리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산이가 웃자 나으리도 픽 하고 따라 웃었어요. 누구나 다 견디기 힘든 세월이다. 웃음을 거둔 나으리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견디기 힘든 세월. 산이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도 없고 강의도 없는 세월. 어찌 견뎌낸 그 세월을 앞으로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산이는 느닷없이 가슴이 답답해왔지요. 고부에서 폭동이 났다던데요. 견디기 힘든 세월이라는 말 때문이었을까 주워 들었던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어요. 키가 5척밖에 안 된다는 그 사내를 사람들은 녹두 장군이라 불렀다 하지요. 그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 농민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폭동이라? 나으리가 되물었지요. 네. 형이 굶주리는데 동생이 배부르면 되겠느냐? 아우는 따뜻한데 형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되겠느냐?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어찌 세상 어지럽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폭동인 게 아니라 사람 된 도리를 다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겠지. 산이는 나으리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듯 하였습니다. 호미는 아무데나 던져두고 내일 저녁녘에 오거라.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춰 놓을 터이니. 안방으로 들어서는 나으리 뒷모습을 보고 산이도 뒤돌아 걸었습니다. 대문턱을 넘으려다 말고 산이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풀이 무성한 마당에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돌멩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어요. 어쩐지 나으리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이가 대문을 힘껏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웅장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조말 채생이란 사람은 살림이 가난하여 숭례문 밖 만리제에 살았다. 와옥, 그러니까 작고 누추한 집은 무너져 내리고 단표, 그러니까 초란 음식조차 자주 걸렀다. 그래도 채생의 부치는 용모가 온화하고 기상이 단정하며 태도는 삼가하고 고지식하여 편안하고 조용하게 스스로를 지켰다. 춥고 배고프다 하여 지조를 바꾸지 않으며 오직 그 아들을 엄하게 가르쳐 가통을 이어가고자 했다. 옳지 못한 행실을 보면 오냐 오냐 하며 포용해 주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발가벗겨 망태기 속에 넣어 대들보에 높이 매달아 마구 때리면서 말했다. 우리 가문의 흥망이 오직 네 한 몸에 달렸다.
혹독한 벌이 없이 어찌 잘못을 고치길 바라겠느냐. 채생은 이때 18살로 부치는 우수현 목훈장의 집에 납치를 보냈다. 혼인하는 날에도 책을 읽는 과제를 내렸고 친영 후에는 날을 정해 잠자리를 허락했다. 하루는 부친이 채생을 불러 말했다. 한식이 넉 달밖에 안 남았다. 묘제에는 내 몸소 가야겠지만 네가 성관하고 나서 성묘를 하지 않았으니 정리에 편치 않구나.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나거라. 3일이면 백여리를 달려 선영에 당도할 게다. 이를 도모할 때는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되 절하고 꿇어앉고 출입함에 조금도 소람이 없도록 하거라. 길을 가다가 여자와 상여를 만나거든 보지 말고 피하여 마음의 재개에 힘써라. 알겠느냐? 채생은 순순히 명을 받들어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났다. 부치는 문 밖까지 나가서 당부했다. 먼 길 절대 헛되이 가지 말고 경전 한 권을 묵송하거라. 여관에서는 반드시 절식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채생은 말마다 그러겠노라고 다짐했다. 남문으로 가 내 거리를 지나는데 배옷 미투리 행색이 초라했다. 그런데 문득 사납고 건장한 종 대6명이 금 재갈을 씌우고 수놓은 얹치를 얹은 말을 끌고 와 길가에서 절을 했다. 채생은 당치 않다며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붉히며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종들이 단단히 둘러싸고 예를 갖추어 말했다. 소인댁 어르신께서 낭군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속히 말에 오르소서. 그러자 채생은 의아해하며 머뭇머뭇 말했다. 자네들은 누구 댁 종인가? 내 주위에는 현달한 친척이 없으니 누가 이렇게 초대를 한단 말인가? 그러자 종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힘을 모아 채생을 안아올려 억지로 말 한 장에 앉혔다. 채찍질을 하니 말은 비룡처럼 빨리 달렸다. 채생은 멍한 눈으로 입을 해벌리고 정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채생이 구슬프게 부르짖었다.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형제도 없다네. 당신네들이 제발 자비심을 베풀어 주게. 신락 같은 목숨만 살려주게나. 그러나 노비들은 못 들은 척하며 말만 몰아갈 뿐이었다. 얼마 뒤 어느 문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작은 문을 몇 개나 지나치니 가운데 웅장한 집이 나타났다. 규모가 엄청나고 처마와 석가래에는 그림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여러 노복이 채생을 끼고 마루로 올라갔다. 마루 위에는 노옹이 앉아 있었다. 머리에 오사절풍건을 쓰고 명주를 꿰은 각근을 양턱에 늘어뜨려 한 쌍의 금관자로 묶었다. 대화청금 창의를 입었고 허리에는 조화대를 두르고 침향수 의자 위에 높이 앉아 있었다. 여종 대6명은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어여쁜 옷들을 입고는 주의지어 있었다. 채생이 급히 절을 올리고 엉거주춤하고 있으니 주인홍이 일으켜 세우며 인사를 나누었다. 성명과 가문과 나이를 물었다. 채생이 하나하나 대답하니 주인홍은 일이 곧 이루어질 듯 기뻐하며 말했다. 하하하, 내가 복이 없지는 않은가 보구나. 채생은 본래 우둔한지라 영문을 스스로 골똘히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물어볼 생각도
없었다. 다만 얼굴만 온통 붉힌 채 손을 맞잡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농이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내며 높은 지위를 누려 집에는 은화가 그득하니 어찌 자족하지 않겠나. 허나 근심스럽게도 이 한몸 외에 딸 하나가 있는데 학근내를 올리기도 전에 사위가 갑자기 죽었네. 청춘을 텅 빈 방에서 지내는 사정이 정말 가련하나 예법과 남들의 눈과 귀가 막으니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지 못하고 3년이 흘렀지. 전날 밤 딸 자식이 비통하게 소리내고 구슬프게 울었다네. 한이 서린 소리마다 창자를 마디마디 끊어내는 것 같았으니 길 가는 사람조차 마음 아파할 법이겠지. 하물며 일정 고륙을 딸에게 모두 의탁한 내 마음은 어떠했겠나. 하루를 참으면 문득 하루의 수심이 일어나고 100년을 참으면 문득 100년의 즐거움이 없어질 걸세.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살이는 질주하는 마이처럼 재빨리 흘러갔지. 비록 풍류로 귀를 깨어나게 하고 수놓은 비단으로 눈을 사치스럽게 하며 기름진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도 오히려 즐거움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할 텐데 무슨 이유로 나는 유독 맑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함을 가게로 삼는지 모르겠네. 일이 궁박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계책이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동복들을 시켜 새벽에 서울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 만나는 젊은이가 있거든. 현명함과 어리석음, 귀함, 그 천함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데려와 가연을 맺어주고자 했다네. 뜻하지 않게 낭군이 변변찮은 내 딸과의 수견으로 혼인의 끈을 잇게 되었으니 그 만남이 매우 절묘하네. 홀로 외로이 된 딸을 부디 불쌍히 여겨 건즈를 받들도록 해주게나. 그러나 채생은 더욱 어리둥절해져서 감히 승낙하지 못했다. 농이 다시 말했다. 봄밤이 실로 짧아 닭이 이미 울었다네. 원컨대 자네는 날이 밝기 전에 화촉을 밝히게나. 그러고는 채생을 일으켜 행각으로 들어가서 한자리에 이르렀다. 화원의 둘레가 수백 보는 되었으며 사방은 회칠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담장 가득히 연못을 팠는데 물가에 조그만 배가 되어 있었다. 배는 겨우 2-3 사람이 탈만했다. 배를 함께 타고 건너가는데 연꽃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은지라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기이한 향기 속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니 언덕이 우뚝 솟아 있었다. 알록달록 반짝이는 돌로 축대를 쌓았고 가운데에 계단을 만들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채생은 배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다. 계단이 끝난 곳에 12 난간이 있었다. 돗자리가 빛났고 주령 금박이 영롱했다. 농은 채생을 데리고 들어갔다. 채생이 멈춰서서 엿보았더니 기이한 풀과 바위, 이름난 꽃과 알록달록한 새가 있어 마치 유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황홀함은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2 청이 동자가
채생을 맞이해 이끌어서 따라갔더니 한 홍원에 다다랐다. 푸른 사창 안에는 은촉을 환하게 밝혔고 향 연기가 노을거렸다. 달 같은 자태와 꽃 같은 얼굴에 16살 낭자가 곱게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다. 방 안에서 발을 도두고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사라졌다 했지만 그것도 그냥 살펴볼 따름이었다. 채생은 주저주저하며 나아갔다. 낭자가 연보를 잠깐 옮기는 듯 하더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채생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채생도 고개를 숙여 담례하고 담요 위에 앉았다. 시비가 음식을 올렸는데 넓은 상 위에 진귀한 음식이 담긴 보물 그릇이 가득하였다. 채생은 부끄러워 감히 수저를 들지 못했다. 농이 말했다. 딸아이는 나의 부귀를 물려받을 걸세. 자네를 우러러 모시고 끝없이 사랑하며 질투하지 않는다면 가히 백년환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네. 모름지기 자네가 그것을 도모해 주게나. 채생이 이번에도 선뜻 답을 못하고 있는데 노웅은 몸을 돌려 나갔다. 한 할미가 칠보 침상 위에 비단 호디불 2장을 펴더니 채생에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했다. 또 할미는 낭자를 부축해와 채생과 나란히 앉게 하고 유소를 늘어뜨려 무늬가 있는 콧불 솥불로 눌렀다. 생은 여전히 머뭇머뭇 우물쭈물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스스로를 천태의 완낭이라 생각하고 또 동정의 유의에 견주고는 마침내 촛불을 불어 끄고 동침하니 지극한 애정이 일어났다. 채생은 해가 높이 떠오르고 나서야 깨어났다. 둘러보니 옷가지와 허리띠 등이 다 사라지고 없었다. 놀라 궁금해하며 낭자에게 물으니 낭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품에 맞게 옷을 지으려고 감히 몰래 가져갔답니다. 말이 끝나자 할미가 문이 새겨진 상자 하나를 들고 와서 말했다. 새 옷을 다 지었답니다. 낭군님, 나와서 입어보십시오. 고운 비단옷이 찬란한 빛을 내고 있는데 채생의 몸에 꼭 맞았다. 채생은 크게 기뻐하며 옷을 입고 아침을 먹었다. 주인이 들어와 안부를 물었다. 채생이 머뭇머뭇 말했다. 어르신께서 한미한 사람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정중하게 베풀어 주시니 여기 오래 머물면서 작은 경이라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 묘제가 있고 앞길은 멀기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길 내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작별을 고하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농이 말했다. 조상의 묘가 여기서 몇 리나 되는가? 100리는 되지요. 어허, 험한 길을 피곤하게 걷는다면 3일은 걸리겠지. 하지만 준말을 타고 달리면 한나절이면 충분할 걸세. 이틀 더 머물러 주게. 부디 이 바람을 물리치지 마이게나. 채생이 말했다. 부친의 가르침이 매우 엄격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체했다가 가벼운 옷에 살찐 말을 타고 의기양양 달려간다면 일이 쉬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어르신,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농이 말했다. 내가 다 생각해둔 바가 있다네. 너무 걱정 말고 안심하고 있게나. 사실 채생은 차마 떠날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은 채생을 데리고 산정과 수사송대와 죽전 등으로 가서 눈을 즐겁게 하고 회포를 풀게 했다. 모든 곳이 절경이었다. 농이 말했다. 내 성은 김씨이고 지추벼슬을 했다네. 세상 사람들이 내 산업이 나라에서 제일이라며 돌아가면서 과찬하여 내 보잘것없는 이름이 원근에 잘못 알려졌지. 자네도 혹 들어본 적이 있는가? 채생이 대답했다. 거리의 졸개들이나 바가는 농부들조차 귀하신 함자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둥이 귀를 울리듯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는 후사가 없는 까닭에 원님에다 좋은 이들을 지극하게 만들어 두어 여생의 근심을 잊으려 했네. 그래서 원낙과 누사가 실로 많아 내 분에 넘친다네. 부디 이 일을 세상 사람에게 발설하여 큰 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게나. 채생은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이틀이 지났다. 채생은 새벽에 일어나 길을 떠났다. 수레와 말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하인들과 마부들이 호위해 주었다. 해가 저물기도 전에 묘소까지 올이 되는 곳에 이르렀다. 전에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발감개를 하고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왔다. 몇십 리 가지도 않았는데 거마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말을 달려 김노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자기 집으로 떠나려 하니 김노인이 말했다. 춘부장께서는 자네가 걸어오는 줄만 알지 말을 타고 오는 줄은 모를 걸세. 백리 먼 길을 하루 만에 돌아가 허점을 보이면 어쩔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니 여기서 하루를 더 자고 그렇게 뵙는 것이 낫네. 채생이 향내나는 규방에서 편안히 지내니 새로운 정이 더욱 흡족했다. 그렇게 때가 다 되어 이별하는데 눈물 콧물이 얼굴을 적셨다. 낭자가 다가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생이 말했다. 부친의 가르침이 엄중하여 집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드려야 하오. 봄, 가을 묘제에 나를 다시 보내신다면 마땅히 오늘 같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거요. 그렇지 못하면 세월만 보낼 수밖에. 낭자는 평범한 과부였다. 말을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 봉새가 난새와 이별하는 듯 하였다. 채생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었다. 전부터 부싯돌 넣는 작은 주머니를 몹시 갖고 싶어 했지만 가난하여 얻지 못했는데 김씨 댁에서 주머니를 주었다. 그 주머니는 화려하게 수가 놓여 있고 만듦새가 섬세해 진기함이 탐나서 차마 놓아두고 올 수가 없었다. 낭자가 말했다. 이 주머니를 큰 주머니 속에 감춰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겁니다. 옛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이 물건만 갖고 계시면 어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 채생이 배 주머니 속에 그걸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 복명했다. 부친은 선영의 안부를 묻고 제사를 잘 지냈는지 물었다. 채생이 자세하게 대답하니 부친은 즉시 책을 읽으라고 명했다. 채생은 입으로는 글 읽는 소리를 냈지만 마음은 언제나 김씨 댁에 가 있었다. 하루는 부친이 채생으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가 자게 했다.
밤이 되어 채생이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깨진 창과 비 새는 처마에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부대의 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과 빈대가 우골거렸다. 아내는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몽당 치마를 입고서 떼낀 얼굴에 깡마른 몸매로 일어나 맞이해 주었다. 그러나 채생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생각은 김씨 댁의 향기로운 규방에 가 있었다. 전날 즐기며 논의던 일이 꿈만 같았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종이 울릴 무렵 겨우 눈을 붙였더니 날이 환하게 밝도록 깨어나지 못했다. 아내가 여명에 먼저 일어나 생각에 잠겨 말했다. 평소 남편과 금슬이 좋아 국진한 애정이 언제나 돈독했는데 묘소를 다녀오고 나서는 갑자기 이렇게 냉담해졌다. 필히 정인이 생겨 좋았던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이게야. 그러고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살펴보았지만 뚜렷이 드러나는 게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던 배 주머니를 보았더니 전에는 늘 텅 비어있던 주머니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의심스러워져서 몰래 그 속을 살펴보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 황금과 부싯돌이 들어있고 바둑돌 모양의 은화도 있었다. 아내는 크게 성을 내며 그것들을 침상 위에 쭉 늘어놓고서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안 있어 부친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들어왔다. 어허, 개돼지 같은 놈이 아직도 자고 있다니. 어느 겨를에 한 자라도 더 있겠느냐? 그러고는 문을 열어 젖히고 꾸짖었다. 채생은 깜짝 놀라 일어나 옷을 집어입었다. 부친이 눈을 돌리다가 침상 위에 작은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놀라 분해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채생을 발가벗겨 그물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온 힘을 다해 때렸다. 채생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실토했다. 부친은 더욱 경로하여 발을 쾅쾅 굴렀다. 편지를 써서 이웃집 심부름꾼의 도움을 빌려 김영을 불러오도록 했다. 김영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라 비록 나라의 재상이라도 그를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을진데 하물며 일개 시골 훈장이 심부름꾼 달랑 하나 보내 초대해서야 오겠냐마는 청상과부 딸을 맡기려니 능멸과 핍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말을 달려가 아련했다. 채노인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당신은 예를 어기고 음탕한 딸의 말만 들어주었으니 스스로 좋지 못한 일을 했소.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아이까지 그릇되게 만든 처사가 아니오. 김영이 말했다. 사윗감을 잤던 수레가 공교롭게도 귀댁 아드님을 만나 피차 불행해진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다오. 이제는 흘러간 물이요 사라진 구름이라 양가의 안위를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찌 남의 틈과 허물을 잡아서 큰 소리로 드러내려 하십니까? 채노인은 대꾸할 말이 없었다. 김영은 즉시 작별하고 돌아가며 말했다. 이후로는 물고기와 호수물이 서로를 잊어버리듯 삼가 피차 탓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표연히 떠나갔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영이 비를 무릅쓰고 찾아왔다. 채 노인이 말했다. 지난날 굳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집안 뜰을 질러온 것이오. 아하, 마침 교회로 나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소. 이곳에는 달리 아는 사람도 없어 감히 댁에 들어온 것이라오.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채노인도 기뻐하며 말했다. 내 오랜 비에 혼자 앉아 있으니 울적한 기분을 씻어낼 길이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니 한담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었소. 김영은 예를 갖추어 아주 공손하게 대했다.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소의 털과 뇌의 실처럼 조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날 스친 인연에 대해서는 말이 미치지 않았다. 채노인이 평생 사귄 사람들이란 촌학당의 수재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과는 종일 이야기를 나누어도 궁색한 것들만 서로 잰 듯 판에 박은 듯 하였다. 그러다가 박식하고 시원시원하며 웃는 얼굴로 호감을 사려고까지 하는 김영을 보자 채노인은 정말 기뻐 그에게 푹 빠져들고 말았다. 김영은 가만히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종을 불러 지시했다. 내 바삐 다녔더니 배가 고프다. 행장 속 음식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종이 좋은 안주와 맛있는 음식을 올렸다. 김영이 큰 술잔에 술을 따라서 꿇어앉아 채노인에게 바쳤다. 채노인은 배에서 소리가 나고 침이 흘렀다. 꿀꺽꿀꺽 마시고 싶었지만 짐짓 사양했다. 김영이 말했다. 술잔은 평소 모르는 사람 사이에도 권하지요. 우리는 만난 지 이미 오래고 안면도 익혔는데 어찌 나란히 앉은 채로 혼자 마시겠소? 채노인은 말문이 막혀 술잔을 받았다. 그러고는 한 번에 술잔을 다 비웠다. 좋은 술이 가슴속 막힌 것들을 모두 씻어주었으며 뱃속을 채우고 있던 나물 귀신은 진기한 고기에 차여 박살 나버렸는지라 취한 눈은 조수와 같이 되고 가슴속은 시원해졌다. 김영이 실컷 놀고 돌아가려니 채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참 좋은 술친구요. 꼭 자주 왕림해 주시오. 김영이 대답했다. 오늘 때마침 비가 내린 덕에 다행히도 대작할 수 있었지만 나는 공무와 사사로운 일로 하루 종일 바쁘오. 어떻게 몸을 빼서 다시 올 수 있겠소? 채노인이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다. 방으로 들어와 술김에 가족을 모아놓고 김공은 좋은 사람이라고 한없이 칭찬하다가 곧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는 어제 속은 것을 잠옷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영은 집안 사람을 시켜 채생 집안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하루는 집안 사람이 돌아와 말했다. 채시댁이 닷새 동안 불을 떼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팎에 드러누워 있으니 그 모습이 비참하여 가슴이 막힙니다. 그러자 김영이 채생에게 편지와 함께 엽전 수천 꾸러미를 보내주었다. 채생의 가족들은 팔짝팔짝 뛰며 반가워했고 서둘러 음식을 마련했다. 채노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빌린 거라고 얼버무렸다. 채노인에게 음식을 바치니 그는 급히 줄인 배를 채우느라 자세히 물을 겨를이 없었다. 하루 이틀 끼니를 염려하지 않게 되자 채노인이 비로소 괴이하게 여기고는 물었다. 채생이 그 연유를 모두 말하니 채옹이 화를 냈다. 차라리 구렁텅이에 나뒹구 있지언정 어찌 차마 명분 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냐.
이미 지나간 일이니 토해내기는 어렵고 되갚을 길도 없긴 하지. 어허, 다음부터는 절대 어기지 말거라. 채생은 예예하기만 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돈이 떨어지니 정과 같이 굶주리게 되었다. 채웅은 성품이 어설프고 변변치 않아 생계를 도모하지 못했다. 채생과 어미가 이리저리 보충하고 지탱하였지만 어느덧 1년이 지나자 힘이 다 빠지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다. 김영이 이런 형편을 또 알아채고는 다시 쌀 100마일과 돈 100금을 보내 채생으로 하여금 목숨을 이어가게 했다. 채생도 부모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간장이 타들어가는 듯 하였다. 병경뇌치라 했으니 비록 똥장군을 짊어지는 날품팔이인 듯 사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호의를 가진 사람이 돈을 보내왔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흔쾌히 받아서 부친 앞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드렸다. 부친은 바야흐로 병들어 혼미한 중이라 오직 음식만 탐했는데 채생이 연일 기름진 음식을 올리니 며칠 만에 나았다. 그 뒤로도 계속 맛있는 음식으로 복량하자 채노인이 물었다. 아니, 이것들은 누구로부터 마련한 것이냐? 채생이 다시 실상을 고했다. 최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허, 김영이란 사람은 어찌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도와준단 말이냐. 앞으로는 결코 받지 말거라. 받는다면 내가 회초리질을 할 것이다. 채생은 그 명도 받아들였다. 부치는 편안히 누워 음식을 먹으며 개옥을 걱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개옥이라 함은 뗄나무는 개수나무보다 귀하고 쌀은 옥보다 귀하다는 뜻으로 뗄나무와 쌀을 귀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대 6달이 지나니 비축해둔 것들이 다 떨어졌다. 근심과 고뇌가 전보다 10배는 더했다. 고초를 겪으면서 허다한 세월을 보냈다. 채노인은 제삿날을 맞이했지만 제수를 마련할 길이 전혀 없으니 사정이 매우 딱했다.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온갖 계책을 마련하느라 애를 태웠다. 그때 한 종이 돈깨미 200냥을 싸가지고 와서 채생에게 바쳤다. 그는 김영의 종이었다. 이번에는 채생이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사양하려 했다. 그러나 부친이 말했다. 그분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수를 마련하도록 도우시려는데 인정상 다 물리치는 것은 불가하다. 반은 돌려주고 반은 받는 것이 중용에 적절하다. 채생이 가르침대로 하였다. 다음날 김영은 채생에게 성대한 밥상을 차려와서 주었다. 채생이 또 물리치려 하니 채노인이 말했다. 이런 것에는 이미 익숙해졌으니 낭패스럽게 돌려보내지 말거라. 오늘은 염지하는 게 좋겠다. 자후로는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라. 그러고는 모여서 맛있게 먹었다. 기막히도록 향긋한 맛에 온 집안 사람이 실컷 먹었다. 음식 칭찬하는 소리가 우레 같았다. 김영이 채노인에게 은근히 권하니 채노인 또한 한 번도 사양하지 않고 곧 흠뻑 취했다. 채노인은 김영에게 문경지교를 허락하고는 채생을 불러 말했다. 너와 김씨 지방 규수는 본래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었지만 문득 진나라와 진나라처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 사람을 소홀히 버려서 남의 평생을 망쳐서는 안 되지. 오늘 밤이 매우 길하니 하룻밤 자고 돌아오거라. 허나 계속 머물지는 말거라. 채생은 몹시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했다. 김영은 채노인에게 거듭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즉시 얼룩말에 채생을 태워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혹 채노인의 마음이 바뀔까봐 머뭇거리고 있다가 해질녘에야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채생이 돌아와 보니 채노인은 어제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너는 어인 까닭으로 이른 아침부터 관대를 입었는고? 채생이 사실대로 대답하니 채노인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혔지만 채생의 죄를 책망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채노인은 채생에게 모두 일을 맡겼다. 채생이 하는 일에 대해 듣고도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고 의식과 재산은 모두 김영에게 의뢰했다. 김영도 날마다 술을 날라와서 곡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노인은 이른 시기부터 가난을 겪어 머리까지 일찍이 허옇게 샜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의식을 해결하고 또 날마다 어울려 술을 마시니 잠옷 유유자적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지난 날의 고생을 돌이켜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하루는 김영이 조용히 말했다. 공의 아들이 제 집에 왕래하는 것이 점점 남의 이목에 걸립니다. 이제부터 발길을 끊고자 합니다. 그러자 채노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이, 그러면 몰래 우리 며느리를 집안으로 맞이하여 종적을 감추게 하지요. 하하, 공의 아들이 나이 어리고 벼슬이 없는지라 위로는 부모가 계시고 아래로는 정실이 있으니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채노인이 말했다. 아이, 그러면 묘책을 생각해내셔서 우매한 저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자 김영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귀댁 옆에다 집 한 채를 따로 지어 아침 저녁 편히 왕래하도록 하려 하는데 고견이 어떠하신지요? 채노인이 대꾸했다. 아이, 그렇다면 집을 높이 짓지 말고 노비도 많이 두지 말며 창고도 크게 만들지는 마시오. 우리 집안의 청빈함과 검소함을 지켜주기 바라오. 김영은 그러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재를 모아 기와집을 지었다. 그 집이 주변에서 제일 가는 집이 되니 채노인의 뜻에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채노인은 어찌할 수 없어 간혹 혀를 끌끌 차고 또 김영을 책망했다. 김영이 말했다. 집은 자손을 키우는 곳이지요. 공은 옥을 안고 구슬을 품었으면서도 세상에 팔지 않은지라 마땅히 자손들이 그 보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고루 거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채노인이 크게 기뻐하며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다. 집이 완성되자 김영은 어두운 밤에 딸을 채생의 집으로 보내 시부모에게 예를 올리게 하였다. 이어 새 집으로 이사하여 3일 동안 작은 잔치를 베풀고 닷새가는 큰 잔치를 열어 시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종들의 환심을 샀다. 채생이 모친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어느덧 노년에 이르렀는데 소자 나이 어리고 배움이 변변찮은지라 고을원이 되는 기쁨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정을 보건대 지금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길은 새 집으로 가서 편안히 부귀를 누리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제발 제 소망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친이 말했다. 내가 옮겨간다 해도 김씨 집안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자 채생이 말했다. 이것은 김영과 측실의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옮겨 쓸 따름입니다. 그러자 모친은 잠옷 수긍할 뜻이 있어 채노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채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심기가 쇠약해져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는구려. 그러자 그 처가 노하여 말했다. 내가 당신을 따라 살면서 검수도산을 가는 듯 하루도 근심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입고 먹는 것을 의지할 곳을 얻어 편안히 거처하며 마음을 놓게 되었으니 둘째 며느리의 은덕이 정말 큽니다. 게다가 지극정성으로 나를 불러 여생을 봉양한다는데 뭐가 해로울 게 있다고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채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나가시오. 나는 이 궁색한 집을 지키고 있겠소. 채생의 모친은 나를 잡아 새 집으로 옮겨갔다. 채생의 부친이 때때로 새 집에 가면 종 수십 명이 문 앞에 나와 절하며 맞이하고 좌우에서 부축하여 곧바로 별당으로 들게 했다. 별당은 가끔 부친이 오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크게 지은 곳이었다. 별당 안으로 들어가면 시렁에는 책이 가득하고 돌 계단에는 화초가 피어 있었다. 그리고 사령들이 앞에 가득하여 물 흐르듯 응대했다. 들어가 늙은 아내를 대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날이 저물 때까지 앉았다 누웠다 하다 보면 차마 돌아가기가 힘들었다. 마침내 억지로 집으로 돌아오면 허물어져 가는 집 몇 칸이 여전히 의신연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채노인이 문득 생각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순간에 불과할 터인데 스스로를 이리 고달프게 하는 것이 어찌... 그러면서 급히 채생을 불러 말했다. 내 홀로 텅 빈 집에 살며 네가 밥을 가져오게 했으니 도리어 폐가 되었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이 노년에는 더욱 어렵다. 이제 새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그러자 채생은 크게 기뻐했다. 채노인은 바로 그날 새 집으로 옮겨갔고 그 뒤로 집안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김영은 성 가까운 곳에 있는 땅 10묘의 토지 문서를 만들어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도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오직 과업에만 열중하여 곧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하여 공명이 세상에 빛났다 한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칡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어요. 사실 이곳에는 칡이 흔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귀족들은 매를 길러 이곳에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매봉산이라고 불렀지요. 옛날에 이 매봉산에 마음씨 좋은 산신령이 살았어요. 이 산신령은 매봉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두루두루 지키고 있었지요. 산신령은 산속에 앉아 있어도 산이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하루는 마을 쪽을 내려다보던 산신령이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저런, 나무꾼 총각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야. 효자의 기도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 산신령은 나무꾼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야! 산신령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나무꾼은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빈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왔지요. 산신령은 산 위에서 나무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하, 내 도술이 잘 걸렸구나. 이제 나무꾼 총각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산신령은 또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산신령은 나이가 어린 사내아이로 변했지요. 사내아이로 변한 산신령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나무꾼도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사내아이는 나무꾼과 마주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에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저를 산 아랫마을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나무꾼이 말했지요. 아이고야, 산속을 헤매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얘야, 하지만 이제 안심해라. 내가 안전하게 아랫마을까지 데려다 주마. 나무꾼은 사내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향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내 아이가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 보이며 나무꾼에게 말했지요. 저기, 이거 가지실래요? 저기 고개 너머 숲에 무밭에서 캤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드리면 기운을 차리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내 아이는 산삼을 무라고 말하며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때 맞은편 숲에서는 욕심꾸러기 영감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지요. 어허, 저게 무라고? 아니, 저건 무가 아니라 산삼인데? 고개 너머 숲에 산삼밭이 있다 이거지. 영감은 나무꾼의 손에 들린 산삼을 보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당장 고개 너머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산삼을 어머니에게 다려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얘야, 내게 어떤 약을 먹였느냐? 무를 다려드렸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무뿌리에 달려있던 잎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 얘야, 이것은 무가 아니라 산삼이란다. 예? 산삼이라고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사내아이가 고개 넘어 숲에 있다고 한 무밭, 아니 산삼밭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산삼밭으로 가보았지요. 아이고야,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어버렸어요. 욕심꾸러기 영감이 모두 다 캐어가 산삼은 한 뿌리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영감은 산삼을 집에 쌓아놓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그래,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요. 아하하,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귀한 산삼을 한꺼번에 얻다니 말이지.
나는 정말 복을 타고난 사람이야. 그렇지. 타고난 사람이야. 영감은 산삼을 어디에 쓸 것인지 궁리해 보았어요. 산삼을 다 먹어버릴까? 한 200살까지 살겠지? 아니야. 벼슬 한 자리 못하면서 200살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야? 부질없는 일이지. 차라리 산삼을 고을 원님에게 바쳐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볼까. 그렇게 생각한 영감은 산삼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원님에게 산삼을 바치며 벼슬을 달라고 부탁했지요. 원님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벼슬을 주지. 주고 말고 귀한 산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겠느냐. 어서 상자를 열어보거라. 어떻게 생긴 산삼인지 내 궁금하구나. 예, 사또. 영감은 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를 열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상자 속에는 산삼뿌리가 아니라 썩은 무뿌리가 들어있었어요. 게다가 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원님은 그 연기에 눈이 멀어버렸으며 영감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버렸죠. 산신령은 두 사람을 벌주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고얀 놈, 함부로 돌아다니며 산삼밭을 망쳐놓아. 이제 아무도 이 고개로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산신령은 고개를 칡덩굴로 칭칭 감아놓았어요. 그리하여 그 후로는 사방팔방으로 우거진 칡덩굴 때문에 그 누구도 고갯길을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칡고개라 부르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깊은 지혜와 예리한 직감을 가진 늙은 학구의 행동을 통해 믿음직한 인격과 옳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늙은 학구는 기이한 처방으로 사람들에게 치유의 힘을 선사하고 있죠. 그의 행동은 비록 처음에는 비웃음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실력과 지혜는 결국 인정받고 효과를 입증하게 됩니다. 늙은 학구의 행동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결국 병든 임금을 치료하지요. 이것은 늙은 학구가 고집스럽게 주장한 결과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고집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직관이나 경험을 믿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